자,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선 직전 주말을 맞아 후보들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득표 전에 사활을 건 두 후보들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경험 있고 이런 프로 검증된 실력을 가진 프로한테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보 아마추어 국정 연습하게 할 겁니까? 검증된 실력을 갖춘 프로에게 국가 경영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운동권 저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이제 믿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계속 집권해가는 그런 엉터리 나라로 대한민국 망가뜨릴 게 분명합니다. 큰 당이 선거 때 이기려고 작은 소수 정당의 세력들을 발밑에 끌어안치는 것이 통합 정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힘을 갖는 것이 진정한 통합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각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프로페셔널한 부분에 비유를 했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초보, 아마추어, 무능 프레임을 씌우려는 멘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서 베네수엘라처럼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글쎄요, 뭐 역대 비호감 선거라고는 합니다. 자, 또 후보들의 발언 수위도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서로의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런데 아마 그 수위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강경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민주당을 향해서 뭐 운동권 잔당이다, 패거리다, 그리고 박살내겠다, 뭐 국물도 없다 이런 식의 언어를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번 선거는 이미 지지층들이 상당히 결집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중도층의 많은 부분을 소구해야 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굉장히 거친 언어를 하는 부분이 유권자들에게 이 이른바 합리적 그 중도층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상당히 좀 마이너스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드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부분을 더 파고드는 빌미를 또 윤 후보가 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당장에 윤석열 후보가 만에 하나 승리하게 된다면 당장 민주당 180석 범여권을 형성하고 있는 당과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언어를 이야기하고 나서 당장 국정 운영을 위한 협치의 손을 내밀 수 있을지 그 손을 또 민주당이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장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거친 말을 더 많이 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선거가 이제 그 투표율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양측 후보들의 서로를 향한 공격은 거세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게 일종의 상승작용을 일으키죠. 아하. 왜 그러냐면 한 후보가 상대 후보를 공격하다 보면 상대 후보도 가만히 있으면 그 프레임을 본인이 그렇죠.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점점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뭐 만약에 이제 대선 후 협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또 이게 대선 전과 후는요 정치인들은 또 쉽게 변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우리가 뭐 이제 작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봤지만 지금 서울시 의회의 구성은요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죠. 뭐 지금 국회 구성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은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뭐 대선 후를 지금 뭐 걱정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3월 9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도훈 위원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내일 뭐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유권자들의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후보들 막판에 뜨거워지는 이 열기는 이해하지만 글쎄요. 지금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을 좀 떨쳐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런 열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대장동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세전에서는요.
서로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저격을 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똑같은 성남시 예산 가지고 빚지거나 또는 세금 올리지 않고도 전임시장이 맡긴 7,285억 가까운 빚을 제가 3년 6개월 만에 대부분 다 정리하고 현금으로 5천억 갚았습니다. 도둑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 선량한 도둑 잡는 사람한테 도둑이라고 뒤집어 씌우더라.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누가 도둑입니까, 여러분? 같은 경쟁하는 대선 후보로서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검찰총장까지 제가 했습니다마는 시켜주니까 제가 맡았지. 벼슬을 해보려고 애써본 적 없습니다. 벼슬이 뭐 별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던지고 나온 겁니다. 자, 양강 후보들이 서로를 도둑이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도둑 이야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할까요? 대장동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도둑이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자, 도둑을 언급하니까 또 이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도둑 발언에 허경영 후보가 또 발끈했는데요. 왜 그런지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허경영 본자라고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그 공감 가는 말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 이 선거 막판에 도둑 얘기하는 게 조금 민망스럽긴 한데 이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대장동 이야기야말로 서로 특검 얘기만 하다가 결국엔 대선 끝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만 막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상당한 변수를 그러니까 작용한다기보다도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표심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표심을 정하는 기준 중에 저는 대장동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양강의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갖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한 뭐 지금 그 여론지표상으로는 한 10% 미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분들이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때도 이 대장동 이슈가 아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양쪽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서로 대장동에 대한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프레임을 양쪽에 씌우려고 하는 아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말의 강도도 지금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선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요. 정말 찹찹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네거티브 공방으로 하고 있다. 네. 이 소위 말하는 정책과 비전이 사라져버렸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결국 또 차악을 뽑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데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과연 중도 유권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네. 어느 누구와 말이 더 지금 강하다, 뭐 덜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는 아까 우리가 지금 사전투표로 되게 높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본투표율이 그럼 사상 최고로 올라가느냐? 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적정한 수준에서 스톱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것은 지금 양강의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네. 이 레토릭 때문에라도 아마 상당히 포기를 한 사람도 적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네.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이 도둑 프레임 씌우기 유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도둑만 놓고 보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걸 특히 본인이 앞서서 제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 선거 전략인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작게는 법인카드 유용부터 크게는 대장동까지 오히려 그런 게 도둑이라는 이미지에 더 연상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도둑으로 몰아붙인다는 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지.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총 7천만 원 정도의 이익, 그러면 10억 정도 투자했다는데 7%, 그러니까 연 1%. 그게 뭐 수익을 뭐 7천만 원이니까 뭐 7년이라도 많이 올렸다. 1년에 1천만 원 정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주가 조작으로 올릴 수 있는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 이 도둑 논쟁은 대단히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이슈였고 오히려 자승자박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이 많은 거다. 이게 허경영 후보가 이 말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고 이 말이 다른 양강 후보들 입에서까지 나올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허경영 후보도 많이 득을 봤어요. 이 말에. 아니 지금 허경영 후보가요. 그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광고를 내는 데에도 제목이 그게 나옵니다. 저 말이요. 저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저 말에 일종의 뭐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인용을 하니까 허경영 후보로서는 이것도 뭐 표현이 그렇더군요. 이것도 도둑질했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쓰던데 글쎄요. 뭐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동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저 발언을 인용해서 쓴 것이 과연 본인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네. 뭐 이런 저도 의문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